금리랑 주식, 이거 정말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이라고 알고 있던 게 정말 맞는 걸까요? 오늘 바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그 규칙,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질문부터 시작해볼까요? 금리가 오르면 주식시장엔 무조건 안 좋은 거 아닌가? 이거 뭐 투자하는 분들이라면 거의 공식처럼 외우고 있는 말이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건 딱 이거죠.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는 내려간다. 딱 시소처럼요. 뭐 이론적으로야 맞습니다. 기업이 나중에 벌어들일 돈의 현재 가치가 떨어지고 또 굳이 위험하게 주식에 투자 안 해도 안전한 채권 이자가 높아지니까요. 이런 걸 뭐 배당 할인 모형이니 자산 대출 효과니 어려운 말로 설명하곤 하죠. 근데 말이죠.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집니다. 만약에 이 간단한 공식이 실제 데이터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한다면 어떡하실래요? 이 숫자 좀 보세요. 80%. 이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을 분석해 봤더니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 오히려 주가가 올랐던 경우가 무려 80%나 됐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알던 거랑은 완전 반대잖아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아니, 그럼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걸까요? 이 통계 하나만 봐도 금리 오르면 주가 하락이라는 단순한 공식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우리에겐 더 정교한 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바로 경기 순환에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 바로 이 경기 순환이 핵심이라는 거죠. 경기 순환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경제가 좋았다가 나빠졌다가 이렇게 파도처럼 움직이는 걸 말하는 건데요. 보통 이걸 네 단계로 나눠서 봅니다. 경제가 바닥을 치고 다시 살아나는 회복기, 그리고 쭉쭉 성장하는 확장기, 그러다 정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하는 후퇴기, 마지막으로 경기가 꽁꽁 얼어붙는 수축기, 이렇게요. 이런 흐름은 뭐 실업률이나 기업 투자, 그리고 바로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 같은 것들이 맞물려서 만들어지는 거죠. 자, 바로 이 표가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경제가 어떤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금리와 주식의 관계가 완전히 180도 바뀝니다. 예를 들어 회복기를 볼까요? 경제가 살아나니까 기업들 돈 잘 벌죠. 그럼 주가 오르겠죠. 동시에 중앙은행도 이제 경기가 괜찮아지니까 슬슬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요. 둘이 같이 올라가는 플러스 관계인 거예요. 근데 경기가 너무 뜨거워지는 확장기가 되면 어떨까요? 중앙은행이 어이구 너무 과열인데 하면서 금리를 팍팍 올리기 시작하죠. 그럼 이게 오히려 주식시장에 부담이 되면서 주가 상승을 막아요. 이때부터는 서로 반대로 가는 마이너스 관계가 되는 겁니다. 후퇴기, 수축기, 계속해서 이 관계가 달라지는 거죠. 신기하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경기 순환이라는 큰 그림만으로도 모든 게 설명되지는 않거든요. 보이지 않는 다른 힘들도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금리라고 한마디로 말하지만 사실 금리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게 다 똑같은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연구가 하나 있는데 한국 주식시장은 의외로 중기 국채 금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요. 미국 시장은 우리가 뉴스에서 맨날 듣는 그 연준 기준금리, 그러니까 단기금리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나라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바로 개별 기업 그 자체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보고서 좀 보세요. CLSA라는 증권사가 한국 금융주들의 목표 PER,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을 낮췄어요. 쉽게 말해 이 회사 주가 예전만큼 오르긴 힘들겠는데 하고 전망을 낮춘 거죠. 근데 그 이유가 금리가 올라서가 아니었어요. 바로 그 회사들이 가진 비은행 부문, 뭐 예를 들면 카드나 보험 같은 사업이 앞으로 좀 어려울 것 같다는 분석 때문이었죠. 거시경제랑은 또 다른 얘기인 거예요. 완전히 반대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메리츠 금융그룹. 금리가 한창 오르던 시기였는데도 주가가 10,000원에서 50,000원까지 무려 5배가 뛰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비결은 바로 자사주 매입 같은 아주 공격적인 주주친화 정책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이 여기에 열광한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때로는 개별 기업의 전략 하나가 금리 인상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그냥 뚫고 나갈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복잡한 렌즈로
다가올 2026년 경제를 한번 전망해 볼까요? 딜로이트가 내놓은 전망을 보면요, 한마디로 모순의 시대입니다. 한쪽에서는 세계 경제 전체의 성장세는 꺾일 거라고 해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AI 열풍이 불면서 관련 투자는 막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는 거죠. 찬물과 뜨거운 물이 동시에 쏟아지는 격이에요. 이런 모순은 또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기업들은 큰돈 들어가는 장기 투자를 꺼리고 있어요. 이건 악재죠. 그런데 만약에 지정학적 갈등이 좀 해결되거나 유가가 쭉 떨어지면 이것도 엄청난 호재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예측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자, 마지막 모순입니다. 다들 내년, 내후년에는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내릴 거라고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변수가 있어요. 바로 각국 정부가 진 빚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이 빚 때문에 장기 금리는 오히려 오를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와요. 이것도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힘이죠. 자, 그럼 이쯤에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이 모든 복잡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결론은 뭘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 낡은 규칙은 버려야 할 때가 왔다는 겁니다. 네, 금리가 오르면 주가는 떨어진다는 단순한 시속 게임은 이제 잊으세요. 지금 시장은 훨씬 더 복잡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전체 음악의 흐름, 즉 경기 순환이 어떤지를 봐야 하고요. 그 무대 위에서 혼자 동물을 추는 스타 플레이어, 즉 개별 기업의 움직임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켜지는 조명이나 예상치 못한 무대 장치, 바로 AI나 지정학적 변수 같은 것들까지 모두 고려해야 하는 정말 고차원적인 춤인 거죠. 딜로이트 아시아 태평양 CEO가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건 마치 날고 있는 비행기 엔진을 공중에서 갈아 끼우는 것과 같다. 와, 정말 기가 막힌 비유 아닌가요? 그만큼 어렵고 아슬아슬한 상황이라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한쪽에서는 허리띠를 졸라매라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성장을 하라고 요구하고 기존의 것을 지키면서 동시에 완전히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라고 하는 이런 모순으로 가득 찬 경제. 이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려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능력이 필요할 겁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격변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